결혼 1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시댁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빨래를 챙기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날 그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의 진짜 이유였죠. 지금부터 한 여자의 조용한 인생이 무너진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름이 시작되던 5월의 어느 오후, 김선희는 철물점 계산대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먼지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동생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뇌졸중, 중환자실. 그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서둘러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실까? 김선희는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그 후로 한 번도 시댁을 널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반찬을 챙겨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철물점을 꾸려가며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시동생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선희를 보자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가 필요하대요. 당분간 무가 옆에서 돌봐야 한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애들도 어리고 직장도 다녀야 해서요. 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장남댁이니까 당연하죠. 그 순간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식사도 화장실도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철물점은 남편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희가 시어머니의 식사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정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에게 할머니께 인사를 시켰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매일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은 자신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은 늘 미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야, 미정이는 애들도 있고 바쁘잖니.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지.
큰며느리가 더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겠니?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남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시댁에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희도 더 이상 매일 시댁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철물점 매출도 떨어지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간병인 조은숙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조용한 말투,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도 은숙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아챘습니다. 은숙의 눈빛에 담긴 묘한 느낌을요. 웃을 때도 눈동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인사를 건넸지만 은숙은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본다고요. 은숙은 웃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은숙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본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은숙이 지어낸 말일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희의 휴대폰에 미정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요. 선희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물점 셔터를 올리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가 그칠 무렵 그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선희와 미정은 시댁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통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통장이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돈이 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간병인 선생님이 그러시길래요. 어머니가 큰며느리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고.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어머니한테 단 한 푼도 빌린 적 없어요.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가게 일이 바빠서요. 그날 밤 선희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 왜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 사흘, 선희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간병인 은숙이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희를 보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내가 바쁘니까 자주는 못 오겠지. 그 말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며느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현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작은 며느리분이 어머님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요. 네? 미정 씨가요? 네. 어머님이 용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작은 며느리분이 어머니는 돈만 밝히신다고 하셨대요.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선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미정 씨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며느리들끼리 사이만 나빠질까 봐요. 은숙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선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은숙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같은 시각, 미정도 은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며느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님,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조용히 얘기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큰며느님이 어머님 통장을 자꾸 확인하신대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언니가요? 네. 어머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을까 하고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카페에서 선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선희의 부인하던 모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작은 며느님, 가족끼리 오해는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두 분 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의심하시니까 안타까워요. 은숙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와 미정은 시댁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이 왜 그러니? 사이가 안 좋으면 나만 힘들어. 선희와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방 한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희도 목이 메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동네 슈퍼에서 주민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들 싸운대요. 시어머니, 돈 때문에. 그래요? 에휴. 돈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선희와 미정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철물점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결국 지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은숙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친절하게 말하며 양쪽을 오가는 그녀가. 선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거리에는 빗물이 고였습니다. 선희는 우산을 쓰고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선희는 짧게 대답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선희는 요즘 남편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일을 말하면 그저 한숨만 쉴 것이 뻔했습니다. 점심 무렵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바라보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내일 경찰에 말할 거예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댁입니다. 저예요. 선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아,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약 드시고 나서 일찍 주무셨어요. 그럼 미정 씨는 오늘 들렀나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오후에 잠깐 오셨어요. 어머님이랑 뭔가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높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통장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작은 며느님이 어머님한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시어머니에게 뭘 확인하겠다는 걸까? 혹시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따지려는 걸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근처 빌라 2층에 사는 김영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김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이어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위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요. 글쎄, 잠깐 들어봐.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남의 집 일인데 뭐.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냐. 괜히 나섰다가 민망해.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선희 씨 맞으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입니다. 선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미정 씨와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요. 지금 서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미정 씨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박미정 씨가 어젯밤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의식이 없으세요. 선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경찰이래. 미정 씨가 다쳤대.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사 2명이 선희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몇 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몇 시부터요? 저녁 6시쯤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문자 기억하시죠? 화면에는 미정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경찰에 말할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박미정 씨 휴대폰에 당신과의 통화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관계가 안 좋았던 거 맞습니까?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정 씨를 해칠 리 없어요. 박미정 씨 손톱 밑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당신 거로 나왔어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어제 시댁에 가지도 않았는걸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선희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젖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모함한 걸까? 왜 미정의 손톱 밑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온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시댁에서 은숙이 자신의 머리에 떨어진 먼지를 털어줬던 일이. 그때 머리카락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은숙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진실도 드러날까? 선희는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속 연락을 해왔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철물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어깨도 점점 처졌습니다. 선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여보, 나 시댁에 다녀올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데 그래서 가야 해. 뭔가 잘못됐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시댁 앞에는 경찰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주춤했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현관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선희 씨,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어머니 뵈러 왔어요.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함부로 증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선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야, 미정이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희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놨어.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 너희가 서로를 나쁘게 말한다고. 나도 모르게 믿어버렸어.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은숙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이 안 돼. 선희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는 즉시 은숙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로 오시겠습니까? 선희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는 미정과 은숙이 함께 걷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은숙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박미정 씨가 간병인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이어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11시경
이 골목 CCTV에 간병인이 혼자 뛰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화면 속 은숙은 머리를 감싸 쥐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병인 조은숙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증거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미정의 귀걸이,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당신 거로 확인됐습니다. 간병인이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그리고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은숙은 사흘 후 인천의 한 여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연행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은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간병비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겁니까? 처음엔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요. 하지만 들킬까봐 두려웠고 며느리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 거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미정 씨가 그날 밤 뭐라고 했습니까? 제게 따졌어요. 거짓말했다고. 언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들키면 끝이니까. 그래서 밀쳤습니까? 은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밀었어요. 그냥 막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미정 씨가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에서. 그냥.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유리창 너머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먼저 의심했어.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선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이 깨어났습니다. 선희는 경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미정아. 선희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언니를 의심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 둘 다 속았던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경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복도 끝에서 커피를 들고 가까웠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희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습니다. 신뢰도, 관계도, 평온한 일상도. 선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서진 것들을 다시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용서였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조은숙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그리고 묘한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괜찮은 건지.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퇴원했습니다. 선희와 남편이 병원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미정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그리고 이제 시작될 회복이.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를 의심했을까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린 외로웠던 것 같아. 각자 혼자서 견디려고 했으니까. 이젠 혼자가 아니죠? 응. 이젠 아니야. 차는 천천히 시댁 앞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미정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우리 미정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선희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상에는 선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선희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선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은숙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희와 미정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은숙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절을 올렸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언니, 저 사람도 힘들었을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도 잘못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두 사람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함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물점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정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네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치자 김밥과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이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미정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어머니 집에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평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이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선이야. 왔니? 선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선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정이만 생각하고 너는 당연하게 여겼어. 어머니, 이제 알았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게 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선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 김영수 씨였습니다. 선희 씨, 그날 밤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경찰한테 증언했어요. 그날 밤 비명 소리 들었다고. 아, 네. 들었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비명이 두 사람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 목소리였는데 뭘랄까. 공포보다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선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비명은 미정의 것도 은숙과 미정이 싸우며 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숙이 내질은 자신의 죄를 직면한 순간의 절규였습니다. 김 씨, 고맙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선이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선이와 미정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 좋다. 이것도 사자.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힘들었죠? 응,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어요. 우리. 선이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겨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명은 멈췄습니다. 그 밤의 메아리는 여전히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진실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선희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